네, 오늘따라 조금 버벅거렸네요. 시작하겠습니다. 그, 일단 제 소개부터 먼저 드리고 강의 시작할게요. 저는 이제 뭐 그간에 청년 금융 관련된 일을 뭐 해왔고요. 뭐 관련 내용들은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함께 이제 배우는 시간으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크게 6가지 주제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요. 준비하다 보니까 욕심이 조금 많았던 것 같아요. PT 장수로는 70장 정도 되는데 좀 빠르게 얘기를 하고 오늘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더 듣는 게 좋겠다 싶었고요. 저번 주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강의 들어가기 전에 오늘 제가 강의 준비하면서 참고했던 자료들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이 책이 그 작년쯤에 나왔습니다. 행복한 경제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신협에 관련된 내용들이 잘 정리가 돼 있어요. 뭐 역사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인 부분 함께 정리가 돼 있으니까 이 책 제가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같이 스터디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그 발표된 자료예요. 신협 중앙회가 이제 그 발간했는데요. 아마 신협 60년사 관련돼서 최초의 이제 선구자 분들의 이야기를 정리했어요. 오늘 강의 내용에도 내용을 좀 얘기할 텐데 세 분이 나오는데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요 책 꼭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다. 마치 여기 오신 분들이 여기 나오는 분들처럼 선구자 역할을 해주시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조금 가슴이 벌렁벌렁거렸고 그리고 이 신용협동조합이 협동조합이잖아요. 협동조합 관련된 책도 조금 참고했어요. 여기 보면 협동조합의 오래된 미래라 그래서 선구자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도 이제 사람을 중심으로 막 이제 그 협동조합이 어떻게 이제 태동됐는지, 그 중에 신협도 마찬가지고 금융조합들이 어떻게 태동됐는지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사회적 경제 관련된 부분들 공부하실 때 아마 굉장히 조금 도움이 되는 자료를 보여주고요. 그리고 앞서 또 얘기 드리겠지만 신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이다 보니까 또 협동조합에 대한 그 책이 있어요. 이게 꽤 이제 나온 지 오래된 책이긴 한데 제가 협동조합의 어떤 원칙이나 원리나 이런 것들을 공부할 때 굉장히 많이 도움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나 협동조합이나 사회경제 관련된 공부를 할 때 이 책을 좀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후에 관련된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 제가 조금 협동조합 관련된 학습들을 그래도 한 7, 8년 전부터 했었던 터라 그때 나왔던 책들을 중심으로 제가 조금 공부를 했고 근래에 나왔던 것들은 제가 뭐잘 보진 못했는데요. 어쨌든 참고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혹시 이 계좌 전환 운동 혹시 본 적 있으세요? 이 미국의 월가 시위라고 있었는데 이게 설명 좀 드리자면은 2008년도에 이제 그 미국의 이제 그 서프라 모기지 사태가 일어났고, 요 내용들은 아마 전전 강의 때 제가 잠깐 설명드렸는데, 그 어떤 그 뭐 금융위기 이후에 그러니까 금융자본주의의 핵심이죠. 거기에 어떤 분노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거를 좀 해체하는 운동 중에 하나가 계좌 전환 운동이라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요 내용들 굉장히 재미난 운동이었더라고요. 뭐였냐면은, 이 내용을 보시면은, 이게 2011년도 10월달 기사인데요. 그게 이제 2011년 11월 달에 은행 계좌 전환의 날이라고 누군가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대형은행에 이제 계산하는 거 말고 그걸 해지하고 크레딧 유니언, 그러니까 신용협동조합에 옮겨가자. 이 캠페인이 굉장히 조금 이제 사회적 붐을 일어났고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됐냐면은 그 계좌 폐쇄 운동이 실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대형은행이죠. 여기에 이제 직불카드 수수 없애는 거를 없던 일로.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어떤 운동이었냐면은 어떤 그 상황이 발생했냐면은 금융위기 이후에 그 대형 금융기관들이 굉장히 좀 무너지기도 하고 구제 금융들을 받았잖아요. 그 미국에서 좀 아마 굉장히 많은 돈을 쏟아부은 걸 알고 있어요. 구제 금융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 그 대형은행사들이 고민했던 것 중에 그럼 직불카드 수수료를 좀 올리고 싶다.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다 올린 게 아니고 우리나라 돈으로 그 예금자 중에 2,300만 원 이하 그 사람들한테만 그 체크카드 수수료 부과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굉장히 분노감이 일어났던 거거든요. 그게 이제 사회적 공분을 사가지고 운동이 일어났던 거예요. 근데 그 내용들을 했던 그 대상이 누구였냐면은 대형은행 무릎 꿇린 20대 뭐 여성, 네.
세상은 여성들이 구할 것 같아요. 우리 사무국장님 여성이신데, 제가 뭐, 어쨌든, 요 보시면 대응은행을 굴복시켰다. 그래서 뭐, 그, 언론사 이제 인터뷰도 하고요. 이 친구는 이제 제가 이제 조사해 보니까 그 당시에 그 대학을 이제 막 이제 그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학자금 대출도 있었고, 그 다음에 현재 우리 안타깝게도 우리 청년들이 겪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이제 또 반영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일자리도 없고 아파트 지하방에 살고 있고 학자금 대출도 있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아니 그 미국의 그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왜 대형은행사들은 과거의 잘못을 잊고 왜 어려운 사람들한테 더 어렵게 하느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청원 운동한 겁니다. 우리로 치면 이제 그 청와대 게시판에 청원 운동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한나절 만에, 그 반나절 만에 거의 10만 명이 동참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이 계좌 운동이 촉발하게끔 하는 촉매제 역할을 했었어요. 이 사건을 보니까, 어쨌든 누군가는 뭔가 어쨌든 사회적 분노감에서 정의로운 활동들을, 누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27이었어요. 이 사람은 아마 미술관에서 일을 하고 있던 그 친구, 그 여성이었는데요. 이 여성이 이제 페이스북에, 근데 한 단계 더 나갔어요. 이 친구는 이제 뭐 어떤 거냐면, 대형은행이 계좌, 그래서 문제 있다. 그러면 이 요즘 얘기하는 그 소비자 보이콧이라고 할까요? 금융 소비자 보이콧을 한 겁니다. 그 보이콧 형태가 너네들 대형 계좌, 너네들 이딴 식으로 하면은 계좌 옮기겠다. 그래서 신협으로 우리 계좌 옮기자. 요거를 이제 페이스북에 올린 겁니다. 페이스북에 이제 올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2만 6천 명이 동참, 이 친구가 아마 자기 페북은 뭐 400명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게 리트윗 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운동에 또 동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봤던 실제로 해서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손들은 거, 100개를 든 거예요. 굉장한 사건이었던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크파이 운동이라고 다들 알고 계실 텐데 그 운동에 이 어쨌든 계좌 운동도 결합되면서 굉장히 파괴력을 지녔죠. 그래서 이제 대형은행들도 경계하고 금융 소비자들이 움직이면은 뭔가 일을 낼 수 있겠다. 여기서 이제 그 차관점은 왜 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나, 이름이 어떻게 되지? 네, 어쨌든 요 양반이 왜 신용협동조합한테 이 계좌를 옮기자고 했을까? 대형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해이 혹은 약탈성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 신용협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이 기능으로 신용협동조합이 더 많이 만들어야 된다. 이런 취지가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의 이제 주제인 신용협동조합이 과연 뭔지, 왜 이 그 여성은 이렇게 옮기자고 했는지, 그런 것들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시면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속도 괜찮나요? 네. 네, 속도 괜찮은? 괜찮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 사실 그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관련된 전문가들이 또 들어오신다 그래서 약간 긴장이 되기도 해요. 뭐 근데 그냥 할게요. 일단 우리나라 신협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신협의 현황과 역사를 조금 이제 개괄적으로 살펴볼게요. 오늘은 조금 더 이제 일반적인 내용보다 좀 깊은 내용들을 조금 같이 공유를 드려볼게요. 왜 신협이 만들어지게 됐고 이후에 어떤 발전 경로가 있었는지 이걸 조금 학습하면 다음 우리가 뭐 신협이나 금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좀 우리가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측이라보다는 그렇게 방향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신협은 전 세계적으로 다 있습니다. 이 자료는 이제 신협중앙회가 발표한 자료 제가 좀 캡처왔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115개국이 5개국에서 신협을 가지고 있고 개수로는 8만 2천 개 가량 되고요. 그 가입된 조합원 수로는 2억 4천만 명 정도 됩니다. 굉장한 사람들이 이 신협에 가입이 되어 있어요. 오늘 오신 분들 중에 신협 계좌 없으신 분 안 계시겠죠? 뭐 우리 청년 신협 진짜 신협. 저는 그 활동할 때 동작구를 이제 기반으로 활동했었거든요. 그 동작 신협의 뭐 조합원이었기도 하고 지금 남양주로 이사를 왔는데 남양주는 남양주 신협이라고 있긴 하더라고요. 한 군데가 있어요. 거기를 이제 가입할까 좀 고민을 하고 있긴 합니다. 어쨌든 글로벌적으로는 전체 115개국에서 신협이 이제 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는 이것도 이제 2019년 말 기준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신협 연구소에 발표한 자료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2019년도 말 기준 했을 때
조합 수로는 883개소, 지점 수로는 793지점, 조합원 수로는 요게 이제 단위가 1000명 단위네요. 20백, 1000만, 10만, 100만이 63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걸 조금 더 세분화하면 뒤에 얘기하겠지만 공동유대범위라고 있어요. 그걸 나눈 기준이 지역이나 직장이나 단체로 나뉘게 되는데 그 구분이죠. 지역으로는 668개, 직장으로는 132개, 단체로는 83군데가 이 신협을 하고 있어요. 규모를 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신협은 전 세계적으로 신협 중에 랭킹 4등입니다. 굉장히 자산 규모가 커요. 역사도 뭐 우리나라가 최초는 아니거든요. 근데 중간에 이제 1960년대부터 이제 신협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어쨌든 지금 자산 규모는 전 세계 4위 굉장히 큰 조직이 됐습니다. 총 자산으로는 102조 원 가까이 되고요. 뭐 수신, 여신, 뭐 예대율, 뭐 출자금, 단기순이익 이렇게 이제 되어 있네요. 이건 뭐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신협은 어떻게 이제 태동이 됐고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역사가 있습니다. 신협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과거고 꽤 오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동은 독일에서 시작이 됐고요. 독일은 크게 두 가지 모델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모델은 이제 도시의 술체라고 이제 얘기를 드리겠는데 그 선구자입니다. 그리고 농촌에는 라이파이젠이라고 하는 선구자가 있었어요. 두 선구자가 어쩌면 조금 각축을 했어요. 뭐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경쟁 관계는 아니었긴 한데 어쨌든 업체를 더 지적하면서 어떤 모델이 더 맞나. 이 도시형이랑 농촌형은 좀 다른 모델을 가지고 있어요. 요거 관련된 부분들 아까 설명 잠깐 드린 책 있잖아요. 요 책에 이거 읽어보시면은 굉장히 재밌게 돼 있어요. 나중에 이게 된다면 뭐 영화로 만들어도 재밌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좀 가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그 도시에 있는 그 술체 모델인데요. 그 왜 이렇게 만들어졌냐? 역사를 살펴보니까 19세기 이제 독일의 사회 모습들이 보입니다. 이게 도시화가 되고 그러니까 산업화가 되면서 이제 시장이 개방되는, 그러면서 이제 발생된 문제가 이 수공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그 수공업자들을 위한 금융이 그냥 부족했던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은행들은 주로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전문화되어 있어 소기업의 신용담보력 평가에 어려움이 많았다. 네. 이 자료는 독일 협동조합은행 경험이라고 하는 논문을 제가 좀 봤는데요. 요즘도 마찬가지 같아요. 어떤 그 신생 기업들을 평가하는 그 기준이 굉장히 어떤 빡빡한 기준으로 되어 있잖아요. 뭐 이게 19세기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영업자 혹은 소상공인들에게 금융이 공급되지 않는 현상이 그때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발견한 선구자가 있었던 거죠. 그 사람이 술체 뭐 대출이 뭐 말도 어렵네요. 어쨌든 그 사람이 그 사실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방법으로 몇 가지를 제안한 겁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뭐 쭉쭉쭉 해가지고 협동조합의 주요 원칙인 자조, 자기관리, 자기 책임성 요거를 강조하여서 1850년도에 최초의 신협협동조합을 설립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그 신협의 최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그 전에도 이런 금융 형태의 자조 모임들은 존재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어떤 구속력을 가진 형태는 최초가 그 독일에 있는 술체 모델이라고들 보통 얘기합니다. 그게 발전돼서 이후에 뭐 국민은행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국민은행 말고 그 이제 독일에서 어쨌든 그런 국민 모두가 가입하는 은행이라는 말로 좀 쓰이긴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좀 발전을 했다고 합니다. 이 술체 그 모델의 핵심 원칙은 크게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현재도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신용조합의 주인은 조합원인과 동시에 경영자의 담당자이고 따라서 조합의 사업의 위험 및 이익은 모든 조합원에게 공통된 것이다. 네. 지금의 협동조합 원리랑 아마 굉장히 동일합니다. 협동조합의 자금 거래는 일반적 은행 거래에 준하고 시장 이율에 따라 이자 및 수수료를 지불한다. 뭐 이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 조합의 담당자 및 사용인은 그에 따라 보수를 받는다. 네. 여기 볼게요. 요게 이제 그 뒤에 설명드린 라이파이젠 모델이랑 술체 모델이 좀 다른 지점이 있습니다. 라이파이젠은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이 그 경영자들이 보수를 주지 않는, 그러니까 주지 않는다기보다는 그들이 보수를 받지 않고 최소한의 어떤 그 회계 전문인 그 사람들한테만 실비 같은 걸 제공했고, 그러니까 보수를 제공했고 그 외에 이제 경영진에게는 보수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마 이게 출발이 좀 달라서 그러긴 한데요. 어쨌든 술체 모델의 핵심은
이런 부분, 그러니까 보수를 지급하고 정당한 보수 대가를 지급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그 신용조합 운영하는 게 그런 게 있었고요. 뭐 준비금 해가지고 뭐 적립하고 실손 보전에 따라서 뭐 하겠다 뭐 있네요. 그리고 이제 그 또 하나의 그 다른 점은 조합원에 대해서 신용은 단기적인 것을 원칙한다. 그러니까 단기 자금을 많이 빌려줬던 것 같아요. 아마 이제 그 소공인, 그러니까 소상공인들 대상으로 돈을 빌려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단기적인 부분, 그러니까 그 대출의 호흡이 굉장히 짧았던 것 같아요. 반대로 저기 라이프하이즈 모델, 뒤다 설명드리겠지만 라이프하이즈 모델은 장기를 조금 원칙으로 했어요. 그건 아마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농촌을 배경으로 해서 신협동조합을 만들었고 농촌의 어떤 생리나 이런 것들은 연단위로 혹은 뭐 굉장히 그 텀이 길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장기로 했던 거예요. 그게 큰 차이점이긴 한데요. 그럼 좀 더 설명드리고 있는 이 라이프하이젠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그 라이프하이젠이 왜 이렇게 나타나게 되냐면 그 당시에 독일 농촌의 모습이었습니다. 농촌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초기 그 독일의 이제 그 농촌은 일부는 산업화가 돼서 그 농촌에서 산업으로 이제 뭐 도시로 이전되기도 하고, 근데 농촌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 지역 대부업자로서 고리의 자금 빌려섰다. 그래서 이 계속 지주들한테 그러니까 계속 이제 고금리를 대출을 빌리다 보니까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거나 계속 종속관계 이제 뭐 채무 관계, 채무 노예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관계에 조금 계속 이제 빠져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라이파이젠 사람이 이제 나타났는데 라이파이젠은 이제 기존에 이제 그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다고 합니다. 이게 조금 이게 중요한데 이후에 이제 이 금융협동조합의 모델이 그 어떤 종교 베이스로 조금 이제 좀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성가신협이라고 있어요. 거기는 이제 그 뭐 부산에서 최초 신협이 만들어졌는데 거기도 그 수녀님이 중심으로 이 협동조합 운동이 일어났거든요. 어쨌든 라이파이젠이 만들었던 이 근육 모델도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처음에 자선 이런 느낌들이 조금 강했습니다. 라이파이젠은 궁극의 그 극복 수단으로서 자선이 아닌 조직된 자조의 성공 요소라는 걸 알았다. 요 단서가 뭐냐면 처음에는 이 어려운 농촌 지역들 살려보려고 이렇게 그 자선, 그러니까 그 약간 시혜적인 느낌의 어떤 활동들을 펼쳤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 망했던 거죠. 이 방법이 아닌갑다. 그러면 이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조를 바탕으로 해서 이 모임이, 그러니까 어떤 조직 결사체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를 라이파이젠은 이제 깨닫게 됐고, 이후에는 이제 이 자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어쨌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앞서 이제 그 술체 모델의 그 신협이랑 라이파이젠 모델 신협들이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만들어집니다. 1800년도, 1860년도 근래에 이제 왔다 갔다 해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19세기 중료부터 이제 어떤 신형협동조합이 태동을 했던 겁니다. 이 라이파젠계의 협동조합의 원칙은 앞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그 술체계랑 조금 이제 다른 원칙들은 이런 기독교적인 사랑이나 이게 이제 그들의 이제 원칙이었어요. 상호부조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겠다. 그리고 활동구역은 한도 내에서 마을 혹은 교구 단위로 작게 한정하겠다. 이게 아까 술체 모델 좀 다른 점입니다. 술체 모델은 조금 더 광범위한 지역들을 커버했어요. 근데 그 라이파이전계는 아마 그 상호 구조, 공동체 이게 좀 더 강했던 모델 같아요. 그래서 이 작은 단위를 중심으로 어떤 조직체를 만드는 것을 지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그 특징은 출자금을 걷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비출자제로 하고, 그러니까 이미 쌓여있는 돈으로 돈을 빌리는 이런 형태, 어쨌든 뭐 조합의 형태를 띠긴 했는데, 그리고 회계를 제외한 임직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 뭐 이런 내용들. 그래서 두 가지 모델들이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조금 이제 달랐던 거예요. 그게 이제 각축을 하다가, 근래에는 이제 아마 독일 협동조합 공부해 보니까 이게 조금 나중에 합병이 됐어요. 라이파젠계의 모델이랑 술체의 모델이 뭐 같이 합병이 돼서 또 다른 이제 모델을 만들게 되는데요. 어쨌든 역사적으로는 두 큰 줄기의 흐름들이 이어져 왔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이제 그 모델들이 일정 부분 성공을 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탈리아 혹은 뭐 오스트리아, 뭐 스위스, 스웨덴, 프랑스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9세기 중반에 신협동조합이 만들어져서 일정 부분 성공을 거뒀고, 그게 이후에 발전돼 가지고 유럽 대륙에 이제 확산이 됩니다.
20세기 초반까지 이 모델이 계속적으로 확산이 되고요. 그게 이제 넘어와서 북미 대륙으로 넘어옵니다. 첫 번째 이제 그 북미 대륙에서는 캐나다가 먼저 이제 만들기 시작해서 19세기 중엽부터 서부평원이랑 동부평원이랑 되어 있는데요. 이 아마 협동조합 공부하시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캐벡, 캐나다 캐벡에서 이 협동조합 역사는 거의 신형협동조합 역사랑 거의 일치합니다. 협동조합이 이제 발달하기 위해서는 거의 반드시 이제 그 금융협동조합이 동시에 이제 일어나게 돼요. 캐벡 같은 경우 모델도 캐벡에서 이제 그 레비스의 신형협동조합이 처음에 설립됐다. 여기에 중요한 사람 데잘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제 핵심이었습니다. 선구자죠. 요 데잘댕이 이제 그 추구했던 것은 민주적 어떤 방식. 그래서 여기서 가장 핵심은 1인 1표에 근거하여 운영을 했다. 이게 이제 핵심인데요. 그전에는 아마 이제 1인 1표제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그 출자금이 많더라도, 뭐 출자금이 어떤 사람은 뭐 100구자다, 어떤 사람은 한 구자다, 그거 상관없이 1인 1표제, 요새 얘기하는 민주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여기 좀 태동이 됐습니다. 그게 이제 그 좀 발달되면서 1909년도에 미국 햄프셔 성 메리 서민은행 이게 신용협동조합이 설립이 됐고 그 데잘쟁이 그거를 아마 컨설팅 해줬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 이제 있는 뭐 피에르 제이 요 양반이 신협동조합 법을 제정하는데 굉장히 기여를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신협동조합이 이제 창시가 됐습니다. 북미 대륙의 이제 협동조합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이 안티고니시 운동이라고 있습니다. 안티고니시 운동은 뒤에 또 다시 얘기하겠지만 캐나다에 있는 이제 캐나다부터 이제 시작이 됐어요. 지역 개발 운동이라고 조금 이름을 불리는데 거기 지역 주민 운동입니다. 주민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교육 운동이랑 협동조합 운동이 그러니까 교육 운동이 한 축이 있었고 같이 협동조합 운동이 같이 있었어요. 그 두 개를 그 칭해서 안티고니시 운동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운동으로 사람들의 어떤 조직화를 하고 어떤 조금 사회 발전을 기여했다라고 이제 보는 게 되는데요. 안티고니시 운동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 안티고니시 운동의 결에 따라서 그게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유학이 됐던 거거든요. 뒤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이 운동에 대해서 좀 더 깊게 학습해봐도 너무 좀 좋겠다 싶긴 하더라고요. 좀 더 이제 가보면은 우리나라의 그러면 이제 근대 조직, 금융 조직들은 어떻게 이제 그 발전이 됐느냐, 요 내용을 좀 보시면 우리나라의 금융조합은 잠깐만요. 현악기 소리 좀 튕긴다고 하는 것 같은데 잠시만요. 혹시 잘 들리나요? 네, 잘 들립니다. 잘 들립니다. 예, 그럼 이걸로 할게요. 네. 우리나라 이제 근대 금융조직은 신협이 우선이 아니었고 그 전에 일제치하 때,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제가 공부를 못했는데 그 역사적으로 보니까 금융조합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 일본에서 식민지 정책으로 먼저 탄생이 됐더라고요. 이게 참 그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이 한 국가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장 강력한 수단이 토지, 이거 철도입니다. 철수가 아니고 오타가 났고요. 양해해 주세요. 철도고요. 그 다음에 금융을 통해서 통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이 금융조합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되고 그때부터 관치금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관치금융은 관이 주도로 어떤 금융을 이제 뭐 이렇게 휘둘렀다 이렇게 뜻하는데 아마 일본이 이제 그걸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근데 저는 뭐 뒤에 다시 얘기 드리겠지만 뭐 일본이 통제했던 그 관치금융 말고 어쨌든 국가의 개입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 관치금융 하면 굉장히 나쁜 의미로 받아들이게 되죠. 네, 맞습니다. 그 현재는 어쨌든 일본에서 일본 식민지 때 우리가 이제 식민지 전략으로서 금융을 통제했던 거거든요. 그 지방 금융조합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만들게 되고 이게 이제 전국적 확산이 됐던 거예요. 그 일제 식민지 때. 그러니까 그 뭐 뻔하죠. 우리 같이 이제 일반 시민들, 그러니까 뭐 민중들은 돈이 없고 어떤 금융행위, 그 경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돈이 이제 필요했던 건데 그 돈을 어디서 꾸냐. 이 지방에 있는 금융조합을 통해서 돈을 꿀 수밖에 없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굉장히 막 어떤 권력을 막 자주했던 겁니다. 근데 거기 이제 전략으로는 이 금융조합의 이사를
고학력 조선인을 이사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학력 조선인이 막 소위 얘기하는 갑질을 막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도시의 이제 청년 지식계층.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좀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 청년들이 일자리가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학력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었고, 그래서 이제 그 일본이 이제 지향했던 것이 금융조합의 뭐 이사로 그 초빙한 거죠. 그래서 뭐 연수 과정도 있었고, 뭐 그러면서 어쨌든 금융조합들이 막 커졌고, 여기 이제 금융조합의 이제 이사장의 그 권력은 거의 뭐 이제 그 세 개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 권력이 세 가지 장이 권력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그러니까 그 뭐냐, 도면, 도지사, 뭐 그런 정도의 급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 정도의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그 그룹이었어요. 그 이제 이 금융조합이 이후에는 해방 이후에는 농협으로 이제 바뀌어서 지금까지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뭐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논문을 보고 제가 좀 참고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만들어진 계기가 우리나라 이제 1950년대 전후로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농민과 서민들이 또 고금리로 굉장히 고통을 받았답니다. 1950년대 농가 고리치 조사를 했던 걸 이제 저를 조사해 봤더니 농가 전체 규모가 885환, 환 단위가 아마 이제 원 단위로 했을 때 곱하기 10 정도 하면 환 단위인데요. 그게 전체 농업 생산량의 6분의 1 정도 차지하니까 어마어마한 부채 규모죠. 한 가구당 4만 환이라고 하니까 여기 고리채는 이자로 치면 대략 60% 이상 정도 되는 고리채를 합니다. 아마 이제 우리나라 법정 최고금리라고 있는데요. 법정 최고금리가 처음에 이제 법으로 정해졌을 때 66%였어요. 실제로. 그게 점진으로 나타나가지고 지금은 연 기준에서 24%인데요. 과거에는 엄청난 고리대였습니다. 어쨌든 이런 고리대로 이제 굉장히 고통을 받았었고 실제 실업률도 34.2% 엄청나죠.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어쨌든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 먹거리가 없고 사람들 고통받고 고리채에 시달리고 실업자가 많고 이런 상황이에요. 마치 지금과 같은 비슷한 상황이죠. 지금도 뭐 청년들을 생각했을 때 일자리가 없고 부채는 많고 뭐 지금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신협이라고 하는 걸 만들게 됐는데 신협이 아까 얘기 드렸던 이 책 희망을 눈뜨게 하라 최근에 나온 책입니다. 여기 세 분이 나옵니다. 그 장대익 신부 그리고 메리 가브리엘라 수녀 강정열 박사. 보통 이 장대익 신부랑 가브리엘라 수녀를 많이 얘기하고 강정열 박사는 많이 안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강정열 박사가 그 엄청난 업적도 있긴 합니다. 이 세 분이 어쨌든 청년 신협 운동을 만들었는데요. 한번 소개를 좀 드려볼게요. 첫 번째 가장 기억해야 될 분들은 이제 이 가브리엘라 수녀, 뭐 메리 가별이라고 뭐 별칭이 있었다고 하는데 요분은 한국에 이제 선교 활동을 하러 오신 거예요. 선교 활동을 와가지고 막 한국을 지켜보니까 너무 열악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 와중에 요분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요분이 협동조합 운동 아니야. 그게 뭐냐? 요거 이제 보세요. 시민들 스스로 자립으로 일어설 수 있게 돕는 안티 고니시 운동이다. 요거를 하면은 알려줄게. 캐나다로 와라. 내가 알려줄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가브리엘라 수녀, 말이 좀 어렵네요. 어쨌든 이 수녀님이 그래서 이제 그 공부를 해서 다시 이제 온 겁니다. 그게 시초가 돼가지고 그 성가신용협동조합, 성가신협 여기 만들어진 1960년도 만들어진 부산에서 만들어집니다. 부산에 메리노 병원이라고 있는데요. 그 병원에서 수녀님이 재직했던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신협을 만들어서 1960년도 5월 달에 우리나라 최초 신협, 성가신협 협동조합을 만들게 됩니다. 여기가 성가신협 협동조합이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집이 그 가브리엘라 수녀님 되기도 합니다. 맨 처음에 이제 만들어진 자기 집에 그 신협협동조합으로 간판 걸고 시작을 했던 거예요. 다 조그맣게 시작했던 겁니다. 요 자료는 이제 신협 60년사에 이제 나오는 자료를 제가 좀 발췌해 왔고요. 내용을 좀 보면 그 다음에 장대익 신부라는 분이 계십니다. 요분은 이제 아까 수녀님은 그 부산을 중심으로 막 이렇게 만들어졌던 거예요. 근데 장대익 신부는 서울 중심으로 60년대 서울 가톨릭 중앙신용협동조합을 만들었다. 네. 요 신부님도 보세요. 안티고니시 협동조합 운동을 배우기 위해서 유학을 갔다 오신 거예요.
미국 뭐 세이비어 대학 뉴욕 말도 어렵네요. 그걸 갔다 와서 1959년도 8월 달에 사무실을 개소해서 1960년 6월 달에 신협을 만들게 돼요. 그 아마 거의 간발 차이인 겁니다. 거의 1960년도에 아까 성가신협 여기가 1960년도 만들었고 여기도 1960년도 여기는 5월 달에 만들어졌고 여기는 6월 달에 만드신 거예요. 거의 동시자발적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두 분을 이제 기억하는데 그 다음에 한 사람 더 있어요. 이 강정열 박사님이 누구냐? 제가 아무것도 몰랐는데 이분이 1980년도 막사이사이상, 그러니까 아시아의 그 노벨 평화상이라고 하는 상이잖아요. 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상을 이제 받으신 분인데 요분은 누구시냐? 요분이 이제 그 봤더니 요분이 이제 그 아까 성가신협의 초대 이사장, 성가신협 초대 이사장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까 성가신협을 만든 사람은 가브리엘라 수녀이고 거기 이제 이사장은 이 강정열 박사가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니까 재밌어요. 그 가브리엘라 수녀님이 되게 나이가 많았어. 그래서 그 양반이 막 이렇게 하다가 강정열 박사를 발견한 거예요. 똘똘해. 그래서 일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강정열 박사님이 일을 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로 치자면 그렇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강렬 박사님이 초대 회장도 하시고 아시아 연합회도 하시고 아시아 사무총장도 하시고 어쨌든 그렇게 아시아 무대로 막 이렇게 발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아시아 막사 아시아상 뭐 이런 상도 이제 받으시고 했던 부분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아까 제가 그 소개해드렸던 요 책 있죠? 네, 재밌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이 책에 자세히 나옵니다. 요 세 분만 조명해가 쓴 책이라 가지고 굉장히 그 삶의 스토리가 있고요. 이 분들이 위기마다 어떻게 극복했는지 내용들이 나옵니다. 저도 다 읽진 못했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같이 봐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신협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신협은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는지 시간 쭉 됐네요. 큰일 났네. 8시 8분이나 됐네요. 8시 반에 끝나거든요. 제가 준비하는 게 많은데 좀 더 빠르게 얘기할게요. 그럼 신협은 어떤 원리로 이제 만들어지냐? 신협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신용 협동조합이죠. 그럼 신용이랑 협동조합 두 가지가 만들어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뭐 신용, 그거 금융협동조합이라고 얘기하고 뭐 신용협동조합이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금융협동조합이라고도 보통 얘기합니다. 협동조합부터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협동조합은 뭐냐? 요 정도 오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내용이긴 한데 협동조합은 RCA라고 국제 연맹이 있습니다. 거기서 정리한 거는 공동을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해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우리나라 협동조합 기본법 2012년도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이 됐거든요. 그때 이제 나왔던 그 정의는 이렇게 정의가 됐고, 그다음에 미국의 노무성에서는 이렇게 정의가 돼 있네요. 어쨌든 협동조합은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잖아요. 근데 공동이 소유해서 공동이 관리하고 공동의 이익도 나누고 뭐 그런 곳이고,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회의 어떤 사회 공익적인 것을 기여한다. 이게 이제 협동조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협동조합의 7원칙이 있습니다. 협동조합을 이제 공부하신 분들이라면은 이 정도는 이제 외우고 다녀야 되는데 사실 외우는 분들 별로 없을 것 같고 저도 잘 못 외웠고요. 다시 한번 봤는데 1원칙부터 7원칙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내용들을 보시면은 굉장히 너무 지킬 수 없는 어려운 얘기긴 한데 어쨌든 이러한 원칙을 통해서 운영해야 된다라고 국제 이제 협동조합 연맹에서 발표를 했네요. 자, 이런 원칙을 가지고 운영하는 게 신용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도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이 원칙에 준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럼 신용협동조합은 또 그럼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 우리나라 신용협동조합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의 목적으로 나와 있는데 공동유대를 바탕으로 신용협동조합의 건장 육성을 통해 그 구성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주민에게 군용표현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을 이바지한다 이렇게 목적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요 그림은 협동조합 신협동조합 중앙회가 있습니다. 그 중앙회에 나와 있는 걸 제가 그대로 가져왔어요. 서민 중산층을 위해서 만들었다. 지역사회에 기여하겠다. 복지사회를 구현하겠다. 지역사회를 개발사업하겠다. 문화예술 사업하겠다. 그래서 더불어 나는 실천하겠다. 이게 이제 협동조합의 어떻게 보면 정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협동조합 운영은 어떻게 이제 되어 있느냐? 협동조합 우리나라 중앙회에 있습니다. 중앙회 원칙을 봤더니 협동조합 조직 구조로 조합원이 소유하고 조합원 의회에서 관리하고 민주적으로 관리하겠다. 조합에 대한 서비스, 금융포용 이런 것 하겠다. 사회적 책임을 강화시키겠다. 이게 운영 원칙입니다.
그 이념으로는 복지사회 건설이라고 하는, 네, 아주 뭐 말로는 굉장히 전 세계를 구할 것 같아요. 자조, 자리, 협동의 3대 정치를 바탕으로 자유사회운동, 사회를 밝힐 운동, 더불어 사는 윤리운동들을 꾸준히 실천해서 이 목적을 달성하겠다. 이거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이 청년 신협, 아니, 그러니까 신협중앙회가 만들어진 그 배경입니다. 그러면 청년 신협 특징은 어떻게 되나요? 그냥 일반 은행이랑 신협과의 가장 큰 차이. 네, 그 일반 은행은 은행의 주인은 주주들이죠. 네, 주주가 은행의 주인입니다. 근데 신협은 주인은 조합원이 주인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차이점이고 가장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리고 1인 1표에 운영되겠죠. 은행은 주주가 이제 그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주주 수가 많은 사람이 이제 경영을 막 운영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CEO를 뽑거나 자르거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이사장을 뽑는 것이 다 조합원의 투표에 의해서 뽑게 되겠죠. 그리고 이런 큰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보면 협동조합과 주식회사의 차이 이렇게 있어요. 협동조합은 뭐 이런 인식 어치게 있고, 내 주식회사 이렇게 돼 있다. 네, 뭐 은행이 주식회사라고 한다면은 그 신협은 협동조합이죠. 뭐 그 둘 차이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이후에 이제 협동조합이 신협동조합이 왜 중요하냐. 지금의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그 은행들이 이익을 중심으로 그 이익이라 하면은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금융자본주의의 지금 굉장히 큰 맹점이죠. 그러니까 조합원의 이익 혹은 그 시민들의 이익이 아니라 주주의 이익을 중심으로 은행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 조합원 혹은 일반 시민들이 뭐 금융 약탈을 당하거나 금융 피해를 뭐 그런 게 그렇게 관심이 없는 거죠. 이익만 되는 거니까. 그게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신협동조합이랑 마이크로 크레딧은 또 무슨 차이가 있을까? 아마 사회적 금융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마이크로 크레딧이 있고 신협동조합이 있어요. 전 두 차이가 조금 있다고 생각해요. 신용협동조합은 그 돈을 스스로 함께 모아서 그 돈으로 필요할 때 이용하는 그 관계금융을 할 수 있고, 마이크로 크레딧은 돈을 함께 모으는 게 아니라 어떤 독지가가 혹은 어떤 기관이 돈을 가지고 있고 그 돈으로 필요한 사람들한테 적절하게 금융 공급하는 모델입니다. 그게 마이크로 크레딧이죠. 두 차이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하나는 자조금융의 성격, 스스로 어떤 자립 이런 느낌 강하고, 요거는 이제 지원 혹은 구제, 요 구분은 제가 이제 한 거라서 뭐 논쟁이 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여기 핵심은 이제 신용활동조합이 잘 되려면은 조합원의 철학, 원칙 이런 게 중요하고, 마이크로 크레딧은 돈을 받는 이제 대출자의 어떤 마인드도 중요하겠지만 운용 기간의 철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옛날이 아니죠. 이제 이 마이크로 크레딧은 방글라데시 그라민은행이라고 있습니다. 전전치가 제가 말씀드리긴 했는데, 어쨌든 그 원리에 의해서 이제 운영이 되는데, 현대 마이크로 크레딧은 그 어떤 가치가 퇴색이 됐던 거라고 아마 그때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두 가지도 사회적 금융기관에서도 그 두 가지가 좀 차이가 나는, 그거 인정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이 신협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 그리고 어떤 미래가 있는지 좀 얘기해 드릴게요. 이 우리나라 신협이 이제 발달됐던 과정들을 볼게요. 광부들의 신협협동조합이 있습니다. 태백 하면 떠오르는 게 광산, 광부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광부들도 사실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었던 거죠. 뭐 사실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사람들은 100이면 100 전부 다 사실 금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태백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분이 있죠. 무의당 이제 장일순이라고 있습니다. 요분이 이제 보면 이제 원주가 이제 활동자 메카라고 하잖아요. 이 활동자 메카를 만드신 가장 큰 기여하신 분이 이 장일순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그분이 또 했던 운동이 신협동조합을 만드는 운동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발전돼 가지고 지 원주가 협동조합 메카까지 됐던 거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도시 빈민의 이제 신협동조합, 성남 주민신협이라고 있어요. 이 신협 운동에서 어떻게 보면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곳이죠. 이 성남 주민신협, 저도 한번 가봤거든요. 굉장히 조금 매력적인 곳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교회를 중심으로 신협동조합이 만들어지게 됐어요. 1979년도에 이제 만들어지게 됐네요. 1980년, 1979년도, 네, 꽤 오래됐네요. 요 이제 주민교회 교인들이 47명이 이제 출자해서 창립했다. 네. 도시 빈민들이 사실 성남에 이제 많이 거주했다고 합니다. 그 양반들이 이제 어려웠고, 그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스스로 돈을 모아서 이렇게 신용협동조합을 만들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이 지역 신협 중에 마지막으로 인가된 철거민을 위한 신협동조, 아마 그 협동조합 공부하시면 농골 신협 빼놓고 얘기할 수 없죠. 농골 신협의 이분이 이제 그 이용무 이사장이신데요. 여기도 이제 그 행당동을 중심으로 그 청년 신협, 그러니까 신협이 만들어지게 됐어요. 철거민들이 어디 그 개발이 막 강풍이 일어났을 때 집을 다 부수고 이런 철거민들이 생기고 어디 나갈 데는 없고 그래서 판자촌이 만들어지고 뭐 이런 역사가 쭉 있겠죠. 그 어려운 사람들도 십실반 돈을 모아서 어려움을 이제 극복했던 거예요. 그 운동을 이제 했던 분이 그 둘의 신협, 우리 이제 농골 신협의 이용무 이사장님, 저도 몇 번 만나 뵙긴 했는데요. 이렇게 청년 신협이라고 하는 게 어려운 분들과 함께 이제 갔던 것이 신협 운동이었습니다. 대부분 다 이 고리대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 신협 운동에 보면은 그 고리대 철폐 운동 이런 것도 펼쳤습니다. 고리대, 그 고금리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 채무 노예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해방시키는 거죠. 노예 해방이라고 비슷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제가 거칠게 표현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신협의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요. 근래 이제 그 있는 신협 중에 이런 신협도 있다고 합니다. 삼익신협이라고 있는데 이 삼익신협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네. 신협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한다고? 아마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운산신협이 있는데요. 여기는 방문요양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자료 찾아보니까 재미난 신협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강원도 양구에는 목욕탕 운영하는 신협. 노인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욕탕 운영하는 뭐 그런 컨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비인가 금융 조직들이 있는데요. 쪽방촌을 중심으로 하는 그 공제협동조합, 사랑방마을 공제협동조합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공동체은행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2010년도 경부터 이제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운영이 되는 거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근데 이 금융 조직들은 현재는 조금 이제 주춤한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그 역사의 맥락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와 유사한 게 전국주민협동연합회가 있습니다. 이 전국주민협동연합회는 그 지역 그 자활센터라고 있어요. 자활센터를 중심으로 그 자활공제조합들이 2010년도쯤에 만들었어요. 그 자활공제들의 전국연합회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이쪽 이런 그 연합회 운동들이 계속 좀 펼쳐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기사 볼게요. 전국 43개의 조직을 통해서 대한근육 모델들을 만들어가고 있다. 네. 우리 유유미 상임회장님, 저도 굉장히 친한데, 저도 근래 이제 이 주민협동연합회에서 일을 조금 했다가 제 개인 사정 때문에 일을 못하고 있는데, 안 했었는데, 어쨌든 이런 운동들이 계속 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모델, 그 사회협동조 동행이라고 있습니다. 이 활동가, NGO 활동가, 사회적 경제 활동가, 이 활동가들을 위해서 만든 이 공제조합, 이런 이제 그 사회협동조합 방식으로 동행이라고 하는 게 이제 만들어지고 있고요. 몇 개 사례만 조금 쭉쭉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근래에 만들어진 공제회, 그러니까 공제 노동자들 있죠. 그분들끼리 만든 공제회가 작년에 만들어졌어요. 2019년도에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청년 자녀금융. 이 청년대응 토닥은 2012년도부터 준비해가지고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창립이 했어요. 저도 창립할 때 함께 저예요. 네, 아마 여기 조금득 우리 공동위원장님 여기 또 계시고 여러 사람들이 있네요. 어쨌든 청년대응 토닥 만들어진 배경은 청년들이 어쨌든 지금처럼 어디서 돈을 빌릴 때 고금리에 시달리거나 이런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니까 자조금융 방식으로 만든 대한은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에서도 그 운동의 씨앗이 조금 확장돼서 키다리은행이라고 있습니다. 한양대를 중심으로 만들어졌죠. 요 분이 1대 이제 은행장이고 요 분이 2대 은행장입니다. 요 분이 현재 청년신협 공동위원장으로 같이 함께 있어요. 김동원 위원장으로 함께 있고요. 어쨌든 대학에서도 그 키다리은행이라고 하는 대학생들 돈이 필요한 거죠. 어쨌든 고금리에 시달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발전돼서 이후에는 키다리 그룹이라고 또 발전이 됩니다. 청년 자조금융은 이렇게 이제 발전이 됐어요. 이 청년연대은행 토닥은 사실 청년 토닥은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이거 처음에 만들 때 앞서 좀 소개해드렸던 자조금융 산업방 공제 협동조합 그 모델로 봤고 신협 모델로 봤고 여러 가지 모델을 봤어요. 그리고 마이크로 크레딧도 공부하고 여러 가지 모델을 봤는데 청년들에게는 이 자조금융 방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협동조합은 아니지만 협동조합 방식을 고수한 은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은행의 어쨌든 모토가
신한은행이라고 하는 은행을 탄생시키게 됩니다. 신한은행은 이제 기독교를 기반으로 하는 신한함께라고 하는 그 단체가 있었어요. 신한함께 그 토지정의운동, 금융정의운동들을 좀 펼쳤었는데요. 그 운동 중 하나를 그 운동 중 하나를 발전시켜서 신한은행이라고 발전시켜서 지금도 운영되고 아주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씨앗들이 겨자씨은행, 뭐 장신대 신용금고, 데나리온 뱅크, 뭐 여러 은행들이 있어요. 최근에 만들어진 은행은 작년에 대구의 청년연대은행 디딤이라고 만들어졌어요. 저도 이 디딤의 뭐 후원자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이렇게 금융 조직들이 발전이 됐습니다. 자, 근데 오늘 이제 마지막 이제 주제인데요. 그 신협은 왜 우리가 특수목표 신협을 만들려고 하는 거냐? 이렇게 볼게요. 아직까지 사회 문제가 계속 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뭐 청년 금융 소외 문제가 발생되고 있죠. 이 청년 금융 소외와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첫 번째 강의 때 부채 관련 얘기할 때 막 얘기를 좀 드렸어요. 휴대폰 깡이니 혹은 작업 대출이니 여러 가지 불법 금융들, 뭐 사채 이런 것들이 청년들에게 막 범죄가 금융범 타겟이 되고 있고 청년은 거기에 짓눌리고 있는 상황들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뭐냐면 사회 문제가 굉장히 아직도 다양화되어 있거든요. 또 하나 볼게요. 여성들의 금융 소외 문제도 심각하죠. 최근에 이런 책이 나왔습니다. 레이디 크레딧이라고 해서 성매매를 강화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금융의 역할이다. 금융이 성매매를 강화시킨다. 이런 이제 책입니다. 여기 내용들은 제가 아직 읽어보진 못했는데 기사로 나온 걸 보니까 예측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는 여성들이 성매매를 통해서 그 돈을 이제 어쨌든 벌게 되는데 근데 이제 필요한 돈을 이제 쩐주들한테 빌립니다. 아주 고금리로. 근데 이 성매매를 한 여성들이 어디서 돈 구할 데가 없잖아요. 그걸 악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매매를 계속 강화시키는 아주 오래된 그 역사가 있죠. 근데 아직까지 그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그냥 여성 대출 혹은 주부 대출 이렇게 검색하면 이런 그림들이 뜹니다. 네. 업소 여성 대출 서비스, 네. 오직 여성만을 위한 대출, 네. 이런 거 보면 굉장히 끔찍하죠. 네. 제가 이거 보고 사실 굉장히 조금 우울했습니다. 검색하면 금방 나옵니다. 앞서 그 청년들을 위한 청년들을 타겟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성을 타겟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아직까지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는 금융은 이런 금융 소외가 사각지대가 굉장히 크고요. 또 하나 각도로 보면은 근래 이제 그 기후위기 관련된 굉장히 핫 이슈이죠. 이 사진은 연초에 우리 호주에서 큰 산불이 크게 일어났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 코알라, 네, 가슴 아프죠? 화상을 입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네, 아프네요. 이게 저거 하고 있어요. 다친 거를 꾸며주고 있는데 이 호주 산불이 일어났던 배경에 우리나라의 영향이 있습니다. 호주에 보면 호주 같은 경우 석탄 발전이 많이 일어나도 한답니다. 그 발전하는 그 업체를 우리가 그러니까 융투자를 했어요. 보시면 석탄 발전 투자하는 금융기관 우리 기후 위기의 공범이다, 기후 악당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네. 탄소 금융 관련돼서 그러니까 석탄 발전이나 이런 탄소를 배출하는 산업에 우리나라가 금융이 많이 투자를 하고 대출하고 이렇게 했어요. 특히 공적기관도 마찬가지고 뭐 돈이 되니까 그간에는 수익률이 높았어요. 앞서 얘기 드린 은행의 어떤 도덕 제의는 뭐냐, 주주 중심의 은행 구조다 보니까 이익만 되면 됩니다. 이게 사회를 파괴시키든 전쟁을 일으키든 이런 게 상관없이 그냥 돈만 되면 되는 거니까 그런 논리가 지배적인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그 청년 신협은 왜 특수목적 신협이 필요하냐 중에 이런 기후위기를 대응할 수 있는 전문화되어 있는 신협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기후 신협 혹은 뭐 그린 신협 이렇게 이름 붙이고 만들어낼 수도 있죠. 앞서 그러면 여성 신협 혹은 청년 신협, NGO 신협, 다양한 신협들이 출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만들려고 그러냐면 저희 청년 신협은 청년 신협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특수목적 신협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기존의 신협활동조합 법이 있고요. 그 법의 구조에 공동유대와 사무소라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공동유대는 행정구역, 경제권, 생활권 또는 직장단체 등을 중심으로 하여 정관에 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 특수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특수목적이 뭐냐 뭐 정의되면 되겠죠. 그 정의에 따라서 만들 수 있지 않겠냐 싶은 거예요. 신협은 기존에 조합은 30명 이상 그리고 출자는 지역은
특별 혹은 광역시는 3억, 그 이하는 뭐 1억, 2억 이렇게 돼 있고요. 직장 신협 같은 경우 4천만 원, 단체는 광역시 같은 경우 1천만 원, 일반 시는 8천만 원, 그 다음에 군소는 5천만 원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이것과 관련돼서 그 청년 신협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이 특수목적 신협 법을 개정하자. 그래서 토론회를 기획 중에 있고, 제가 이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 못 만들었는데 사무국장님 죄송합니다. 어쨌든 빨리 만들어서 이 특수목적 신협 관련된 그 운동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럼 이 신협, 청년 신협을 만드는 운동이 가능해? 그런 의구심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가능한 건데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유니온을 만들 때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들었냐? 사실 그 노동조합 기본법, 노동조합법을 보면은 노동조합이라 하면은 저쪽으로 해가지고 돼 있잖아요. 그 청년 유니온 같은 조합은 못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노동조합법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청년 유니온 활동가들이 뚫어낸 거죠. 요 이제 초대 이제 운영 이사장, 초대 위원장, 그다음에 조금드 사무국장, 초대 사무국장, 그다음에 이제 이 한지의 2대 위원장 여러 사람들이 고생을 했는데요. 처음부터 됐던 건 아닙니다. 그 역사가 이렇게 쭉 되어 있어요. 청년 유니온은 2010년도부터 네, 계속적으로 쭉 네, 도전했습니다. 처음 안 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서 궁극적으로 전국 그 유니온 필증은 2013년도에 만들어지게 됐어요. 이건 박수를 쳐도 되는 일이겠죠. 자, 이런 그 씨앗들이 발전돼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노년 유니온 그 노조도 만들어졌어요. 노인들을 위한 노조, 네, 노년 유니온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대리운전 기사를 위한 그 조합 최근에 필증 받았습니다. 7월 20날 대리운전 기사 노조 필증 교섭 가능한 노조가 만들어지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최근에 그 가장 핫한 게 플랫폼 노동과 관련된 부분이죠. 그 라이더 유니온이 며칠 전에 전국 필증을 내기 위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서울은 이미 필증 나왔어요. 이거는 전국 전국 이제 인가를 받기 위해서 필증 낸 걸로 보이는데요. 어쨌든 이런 움직임을 통해서 사회가 이제 변화가 됐다. 그러면 청년 신협 또 왜 못하냐?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 오늘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면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그 조금더 추진위원장이 최근에 이제 정년에 인터뷰한 내용인데요. 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시작이 됐고 우리 청년 신협은 어디까지 왔냐면은 이런 노력을 통해서 현재는 조합원 약 100명 정도 됩니다. 여기 오늘 조합원 안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후에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출자금은 대략 6천만 원 정도 모여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이제 기획하고 있는 프로젝트 조금 설명드릴게요. 저희가 시민은행장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조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시민건물주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이 사회주택 관련된 그런 활동들을 우리 해피투게더를 중심으로 했었어요. 요걸 착안해가지고 저희는 모두가 은행장이 될 수 있다. 시민은행장 프로젝트를 8월 중으로 조금 시작을 해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 집행위원회가 있고요. 거기서 이 내용들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재밌겠죠? 네, 여러분들도 꼭 한번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설립동의자, 아직 오늘 강의 들으신 분 중에 설립동의자가 아직 아니라면은 꼭 한번 설립동의자가 되어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되고요. 앞서 마지막 설명드렸던 우리 책들 이렇게 좀 소개해드리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